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문법 부분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공지를 한 것처럼 아마 이제 문장 부분 들어갈 건데, 사실 문장 부분 같은 경우는 의문도 그렇지만 단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특히나 이제 그 저번에 문장 성분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문장 성분들을 품사로 나눴을 때랑 이것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묻는 문제, 같이 복합을 해서 같이 나누어 묻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면서 오늘 이제 문장 성분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바로 뭐다? 낱말이 문장 안에서 바로 뭐다?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概念입니다. 알겠습니까? 품사와의 차이점은 바로 뭐다? 품사는, 그쵸? 낱말을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다? 품사 같은 경우는 특히 가변어의 경우 기본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장 성분은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 한번 강조했었죠. 과학 때 우리가 한번 미리 볼 때도 그렇죠. 문장 성분을 나누는 기준, 그 분류를 할 때는 바로 뭐다? 낱말이 문장 속에서 쓰인 형태 그대로 분류를 한다는 점이 품사를 분류할 때랑 문장 성분을 분류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거 설명할 때 관형사나 부사가 그대로 관형어나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체언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용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용언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품사가 다른 성분처럼 쓰이는 그런 형태를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품사적인 분류와 문장 성분적인 분류가 서로 굉장히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을 해줘야 되고, 두 개를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문장 성분을 크게 나누면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세 개로 나눕니다. 자꾸 아이들이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페이크성 보기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고,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마지막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이런 거 일단 알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장 성분의 종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 성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주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뭐다?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주 성분의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주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쵸. 바로 주 성분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주 성분의 필요 여부는 누가 결정한다? 그쵸. 바로 서술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외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결국 누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우리 국어에서는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 두 개의 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기준이 바로 뭐가 된다? 주어까지가 주어부, 그 다음에 주어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서술부,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대충 중간쯤 나누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주어까지를 주어부로 보는 이유는 주어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 주어 뒷부분에 있는 그 외에 뭐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 뭐 부사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의 필요성에 의해, 서술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나눈다면은 차라리 주어보다는 서술어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주어까지가 바로 주어부, 그리고 그 이하 부분을 우리는 서술부다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 문맥상 생략은 가능하지만 올바른 문장 구성을 위해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들을 우리는 주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맥적 생략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중학교 같으면은 여기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뭔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고등학교니까 특히나 한백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성분의 제일 첫 번째 바로 주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주어는 바로 뭐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설명하는 주체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늘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주격조사인 이가의 꾸밈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은는 이가에서 은는은 주격조사가 항상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어처럼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격조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가의 꾸밈을 받지만 항상 선생님이 또 얘기했죠? 이가 대신에 아까 은는과 같은 보조사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도라는 보조사를 썼지만 여기서도 나가 주어잖아요. 먹은 주체가 주 나니까. 그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조사의 사용도 주의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뭡니까? 문맥상 서술어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서술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 혹은 서술어가 서술하는 모양이나 형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주어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술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서술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과 연계되는 그 주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예문을 들었잖아요. 어머니께서 정성 들여 가꾸신 정원은 뭔가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건 정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서술어를 통해서 주어 항상 파악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예문을 봅시다. 예쁜 옷을 입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간다. 여기서 서술어가 걸어간다요. 이 걸어가는 주체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가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사오신 빵을 맛있게 먹었다. 먹은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먹었다와 호응하는 주어는 바로 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문장 속에서 서술어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오신이라는 말이 있죠. 사오시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여기서의 주체는 바로 어머니께서이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분류하면 나는은 주어, 그렇죠? 어제는 부사어, 어머니께서도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오시는 빵을 꾸며주니까 관용어, 빵은 목적어, 맛있게는 부사어, 먹었다는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어가 이렇게 두 개 이상도 올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라고 하는 건 바로 서술어의 행위나 혹은 서술어가 서술하고 있는 대상의 상태 이런 것들의 주체가 되는 성분을 바로 우리는 주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했었던 내용이죠. 바로 우리말에서 문장 나누기를 할 때 우리말의 문장은 크게 어떻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와 그에 속하는 성분들로 구성된 게 주어부, 그리고 서술어와 관련된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서술부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 바로 뭐다? 바로 처음부터 주어까지가 바로 주어부에 해당하고 반대로
주어 뒤부터 문장 끝까지가 바로 서술구에 해당한다는 거. 바로 주어를 중심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예문을 봅시다. 나는 빨간 지붕이 예쁜 집을 보았다. 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주어구로와 서술구로 나누면 요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얘가 나는이 바로 주어구에 해당하는 거고, 반대로 빨간 지붕이 예쁜 집을 보았다가 서술구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서술어에 의해서 그 필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술어에 더 가까운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서술구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서술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구가 제일 중요하죠. 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문장에서 주체의 상태나 성질, 움직임 등을 서술해주는, 설명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 성분 중에서도 중요도를 설정하나라고 하면 서술어가 가장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바로 뭡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문장의 구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즉 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인데 서술어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라는 거죠. 반대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얘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에서 서술어로 형용사가 온다는 거.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에서 서술어로 체험 플러스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온다는 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쌤님이 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그쵸? 바로 뭐다?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혹은 다른 말로는 서술성을 가지는, 그렇죠? 낱말은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이다 뿐이라는 거죠. 요 세 개만이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지금보다는 그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보다는 뒤에 문장이 이제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이어진 문장 같은 이제 문장 구조를 할 때 우리가 문장의 확장을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확장을 하게 되면 뭐 윤회는 뭐 미국가 있어서 뭐 그렇지만 그지? 확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의해서 문장 수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얘네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품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낱말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판단하는 건 정말 쉬워요. 바로 뭡니까?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메인 서술어의 품사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파악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 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모든 언어에서 서술어는 자신이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자릿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배운 적이 있는 일형식, 이형식 같은 이런 동사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말 서술어는 자릿수에 따라 크게 학교 문제, 물론 학교 문법 기준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자신 이외에 하나의 성분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우리는 한 자리 서술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술어는 제외하고 얘가 메인이니까 그렇죠? 얘를 제외하고 몇 개만 필요하다? 한 개만 필요하다. 그럼 그 한 개는 당연히 뭐밖에 없다? 주어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한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대로 두 자리 서술어는 말 그대로 서술어 자신 외에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두 개 중에 한 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주어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술어가 자신 외에 두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주어는 고정이고 서술어도 고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보어가 오기도 하고 부사어가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필요한 건 주어 목적어일 수도 있고 주어 보어일 수도 있고 주어 부사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또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죠. 세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가 자신 이외에 세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영어로 치면은 삼형식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하잖아, 그렇지? 그죠? 우리말에서는 간접 목적어라는 개념이었고 이게 다 부사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형태가 되는 걸 우리는 세 자리 서술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물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전에 방학 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자리 서술어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자리 서술어가 모든 언어에 한 쌍씩 존재하는데 바로 그게 사다 팔다 였다는 거. 그렇지? 사다 팔다는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사다 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얼마에라는 걸 빼버려요. 학교문법에서는. 왜? 굳이 이 두 단어 때문에 한 자리를 더 만들면 더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에를 빼고 사다 팔다를 세 자리로 가르칩니다. 알겠죠? 근데 원래는 얘네들은 네 자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뭡니까? 주 성분 중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목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에서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우리는 목적어라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은 주체는 바로 나였어. 그리고 내가 먹는 행동을 한 대상은 밥이었다는 거.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목적어를 역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목적격 조사 을들의 공격을 받지만 보조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은 먹었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역시 먹는 행위의 대상은 밥이니까 이때도 밥은이 목적어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서술어는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형용사는 무조건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는 두 자리도 안 되고 세 자리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형용사는 모두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미니가 예쁜 바다를 보았다. 자, 본 주체는 바로 미니였고, 그렇지? 미니가 본 대상, 보는 행동의 대상이 된 거는 바다들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다들이 바로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수가 예쁜 바다도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본 행동을 한 주체는 태수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된 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목적어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로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어를 보게 되면은 자, 보어는 우리 국어에서 문장에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앞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 많이 보어를 취한다는 거죠. 영어나 중국어처럼 다른 서술어들이 보어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국어에서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는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복격조사 이가의 부분을 받아요. 그래서 조사 이가가 붙었다고 주어가 두 개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가가 붙은 말이 두 개가 있다면은 반드시 서술어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면 이때는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고,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왔다면 이때는 주어 보어 서술어가 돼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 보어 서술어를 보면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혼문장이네. 하지만 주어 서술어가 되면 이거는 견문장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중학교 과정에 나왔다면 이런 함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견문장이 아닌 것은 혹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주어 서술어 형태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주어 보어 서술어 형태를 하나 슬쩍 끼워놓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제 중간에 있는 걸 주어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중학교 과정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그 정도로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개념은 응용한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 문제에서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만이 보어를 가지며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가 주어가 없더라도 무조건 보어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규는 이번에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 앞에 있는 이 고등학생이가 바로 보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학급 회장이 아닌 영호가 아이들 앞에 나섰다라고 했을 때 학급 회장이 아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학급 회장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장 전체 아이들 앞에 나선 사람은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주어는 영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는 주 성분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속 성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부속 성분은 자,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뭐다? 문장에서 주 성분을 수식하는 혹은 제한하는 성분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국어에서 어떤 낱말을 수식한다는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제한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속 성분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의 의미를 수식 혹은 제한하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 구성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성분이기에 생략해도 문장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어와 부사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관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관용어는 말 그대로 관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그냥 관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다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관용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관용사가 하는 역할과 똑같이 하는 거죠. 바로 문장 속에서 무엇을?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을 우리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는 무조건 부속 성분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알겠죠? 보다 합시다. 관용어는 관용사가 관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다른 품사의 말들이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용어의 종류 묻는 문제, 관용어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관용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관용사 그 자체가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관용사 같은 경우도 문장에서 다른 말들과 띄어쓰잖아. 그렇지? 문장에서 다른 말과 띄어쓴다는 건 하나의 성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관용사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역할은 뒤에 이어지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사도 하나의 관용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용사는 그 자체가 이미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그대로 관용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하면은 새라는 말이 책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품사도 이 경우는 관용사고 뭡니까? 문장 성분도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 경우는 바로 뭐다?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자,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용어, 즉 서술격 조사 이다를 포함해서 이 낱말이 어떻게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 자, 이때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바로 관용사형 어미인
은는 을던 이것이 사용됐는가를 잘 봐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다가 먹은, 먹는, 먹을, 먹던 그렇죠? 예쁘다가 예쁜, 예쁘던, 예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있죠. 형용사는 어미, 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단어 예전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보면 어떤 단어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어쨌든 문장 속에서 얘가 서술 관형어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어떤 형태를 사용을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한 단어 형성 부분과 연계된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어미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용사형 어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바로 뭐다? 이거는 품사 변화 자체가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 말은 있고 여전히 서술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문장을 나눌 때 보게 되면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형용사, 은는, 을던, 관형사형 어미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정확한 표기가 여기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은는, 을던이라고 하는 어미는 전부 다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그 단어의 전성어미일 뿐인 거라는 거야. 품사 변화 없이 서술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성어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요게 은근 시험에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바로 체언이 관용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바로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국어 문장에서 그렇죠? 문장에서 그렇죠? 체언 그 중에서도 특히 명사가 그렇죠? 그래서 체언이 나란히 쓰이는 경우 앞 명사가 뒤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절대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거의 80, 90% 이상이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띄우고 학교라고 쓴단 말이야. 알겠지? 이때도 우리라고 하는 낱말이 학교를 사실상 꾸며주고 있다는 거야.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라고 하잖아. 그렇지? 의미의 범위를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체언을 2개 이상 연달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 바로 체언 자체가 관형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관형사 그 자체가 관형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체언도 역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형어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관형어는 무조건 순도 100% 부속 성분입니다.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사는 좀 달랐죠. 부사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부사어로 넘어가 보면 자,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부사와 같은 역할, 즉 바로 뭐다? 주로 용언을 수식하며 그 외에도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러한 성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걸 잘 받아야 돼요. 자,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사도
문장에서 앞뒤로 띄어쓰기 때문에 그치? 하나의 어절을 이루고 이 말은 하나의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성분이 역시 만약에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사어가 그 자체로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빨리, 매우 이런 것들은 품사 자체도 부사고 한 기능도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관용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도 용언이 무엇으로? 부사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바로 뭐다? 부사형 어미인 이게, 도로, 아서를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관형사형 어미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품사 변화는 없고 그대로 서술성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없다가 없이, 없게, 없도록, 없듯이 이런 식으로 높다도 높이, 높이. 여기서 높이는 높이를 제다할 때 그 높이 아니야. 알겠지? 이때는 완전히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고 이거는 바로 뭐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난다 할 때 그게 높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난다를 꾸며주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용언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전성어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사형 전성어미와 부사 파생 접사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 단어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하늘을 높이 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높이가 부사로 쓰였지만 그렇죠?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는지 아예 파생된 접사가 붙었는지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많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 부사도 체언이 부사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부사격 조사인 에서, 으로, 와, 과, 보다 등 부사격 조사는 사실 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관형격 조사와 다르게 조사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험도 역시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면 부사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부사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사에서인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에서 앞에서 서술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을 할 때 유심히 본 학생들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두 자리와 세 자리 서술어에서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뭡니까? 부사어 중에는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라고 했죠. 그쵸?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필수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필수 부사어는 그렇다고 주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생략이 불가능할 뿐 주 성분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주 성분은 그냥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만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만 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사어 중에 이렇게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가 있다고 해서 그럼 얘는 주 성분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모든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왜? 필수 부사어는 그래도 부사어지만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크성 보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저번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요거 하나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 국어에서 어떤 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품사도, 성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는 되다 앞에 있기 때문에 복격조사가 사용되고 얼음이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뭡니까? 주어 더하기 보어 더하기 서술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복격조사 이 대신에 부사격조사 은어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해도 문장 구성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성분을 자체를 판단할 때도 주어 더하기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죠? 우리 국어는 저번에 품사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조사가 하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들이 무슨 관계인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분을 판단하는 게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우선시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사어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필수 부사어는 그렇대로 주성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의 마지막 부분. 자, 요 부분하고 오늘은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도 품사,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늘 강조하지만 이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수학이랑 똑같아요. 공식 안 외우면 안 되듯이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을 보도록 합시다. 독립성분은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성분을 우리는 독립성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전다죠. 그렇죠? 전체를 지가 따돌리는 전다 성분을 우리는 독립성분이다라고 합니다. 독립성분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독립어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성분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부름, 대답, 감정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알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품사와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지야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뭡니까? 품사로 따지면 체험 플러스 조사인데, 그치? 하는 역할, 성분으로 따지면 얘는 부르는 말이니까 독립어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야 이런 부르는 말들, 네 대답하는 말들, 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립어에 속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문장 성분이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를 특히 중심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방학 때 또 한 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해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